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토요일이면 찾아오는 치사 야부리 김 선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네, 제목이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고요. 좀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네. 네. 이제 사람처럼 돌아다니긴 하잖아. 아, 진짜 지독한 인후염을 저희 처음 해봐요. 인후염이라는 걸로 이렇게 심하게 고생하는 건 처음인데. 저도 옆에 사람이 이렇게 걸린 걸 본 건 처음인데 물어봤어요. 저희 사람한테. 야, 인후염이 그럼 감기 아니냐 그랬더니 인후염 때문에 중환자실 들어간 사람도 있었대요. 아, 진짜? 네. 아, 근데 그럴 것 같아. 와,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열이 안 떨어지고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 이틀 동안 있다 나온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 무서운 병이래요. 잘못 걸리면. 병원에 가서 링거를 이렇게 많이 맞아본 적이 지금 팔이 거의 무슨 약하는 사람처럼 혈관 찾기가 한 힘들어. 지금 막 팔이 멍이 막 들어가지고 진짜 무슨 이렇게 그냥 걷으면 약한 사람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어제 저희가 단관 있었는데 네,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단관 같이 했는데 저는 이제 인사만 하고 계속 있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먼저 들어가서 조금 쉬었는데 요양을 하셨죠. 네. 아니, 어제 영화는 아주 잘 봤습니다. 네. 그 작품이 주는 잔잔한 감동과 그런 게 있어서 다들 막 보고 나오시는데 얼굴 표정이 좋으시더라고요. 이 감동이 있죠, 영화는. 살짝 훌쩍거리시는 분들도 좀 계셨고 아무것도 없이 저희도 안녕히 돌아가세요 하고 끝냈습니다. 네. 아무튼 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보니까 몇 명 정도는 저희가 나가서 얘기할 때마다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내 사랑 보러 들어온 거야. 그렇지. 나와서 얘기하고 박수 치고 막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네. 그 영화에 모드 루이스가 나와서 하는 것 중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림을 보는데 사람들이 얼굴에 표정이 없더만 그림에 당신 그림인 줄 알았어. 그리고 그 셀리 호킨스가 그런 말을 해요. 그냥 그린다고. 그냥 저는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요. 근데 그걸 보면서 김프로가 저런 마음으로 그림을 그리나? 그냥 그리죠. 네. 그래서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하고 저희가 또 다음 달에도 이렇게 소소하게 단관 행사를 하면 와서 같이 영화 보세요. 네. 네. 자, 오늘 야부리는요, 역사적인 날이니까 저희 녹음을 하고 있는 게 이제 하루 전에 녹음하는데, 네. 금요일 오후거든요. 아직 뭐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정상회담 얘기만 오늘은 할 건데, 정상회담의 뭐 결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북한 전문가 이런 분들이 언론에 나와서 뭐 내일, 모레 막 하루 종일 떠들 거기 끝도 없이 때문에 하실 거예요. 끝도 없이. 거기서 들으세요. 네. 그게 훨씬 내용도 알찰 거고, 저희는 두 정상이 만나서 회의를 하러 들어가는 그때까지 느꼈던 인상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중계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봐요. 많이 그죠? 봤겠죠. 그러면은 그 동일한 그 영상들을 봤던 사람으로서 저희가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생각한 것들을 한번 공유해 볼까 하는 생각 차원입니다. 네, 뭐 어느 언론에서도 공유하는 거 얘기하지 않을. 그렇죠. 네, 이런 얘기를 어디서 하겠어요? 청취자 마인드, 시청자 마인드로 한번 그렇지. 가보자 이거지. 네. 일단 네. 어떻게 보셨어요? 이때 꼭두 새벽이잖아요. 그쵸. 저로서는 굉장히 그 말도 안 되게 이른 시간인데 이상하게 아침에 한 6시 반쯤에 눈이 딱 떠지더라고요. 아, 진짜요? 단관 행사 끝나고 저기 소주 한 잔을 딱 하고 집에 가서 잤더니 보통 그러면 잠이 잠깐 깼다가 네. 한 10분 하다가 다시 자가지고 12시면 일어나는 게 패턴인데 6시 반에 눈을 딱 떴는데 오늘 정상회담 날인 거잖아. 그래서 한번 밖에 거실로 나갈 생각은 안 하고 노트북을 탁 켜가지고 생중계 뭔 얘기 하나를 봤어요. 그때부터 그냥 안 자고 쭉 스트레이트로 본 거예요. 아, 진짜? 네. 진짜 이례적이네. 네. 정상회담만큼 이례적이다. 그렇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6시 반에서 뭐 한 실제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8시까지는 시간이 조금 텀이 남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전날 밤 제가 이제 단관 행사하느라 못 봤던 8시 뉴스, 9시 뉴스들, 주요 뉴스들을 좀 챙겨보고 그러면서 쭉 한번 훑은 다음에 8시부터는 본편을 보기 시작한 거죠. 왜냐면 8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출발하면서부터 본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쭉 보고 한 10시 반 이쯤까지 그 여운이 남아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1시 반에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못 자고 그냥 그대로 왔어요. 진짜? 네. 이야. 좀 힘들어요.
그렇지. 나를 꼬박 새는 건데. 그렇죠. 야, 저는 병원에서 봤어요. 병원 앞에서. 아침부터 병원 갔어요? 그렇죠. 이제 약효가 조금 떨어지면 힘들기 때문에 이게 열이 올라요. 그래서 이제 약을 오늘 이제 받아 진료를 해야 되는 날이어가지고 조금 고민했거든요. 일단 오늘 2개가 있잖아요. 그치. 병원도 있지만 어벤져스 용산 아이맥스 이 어떻게 주순 표를 그 어렵다는 용화맥 표를 네, 용화맥을 주순 표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12시 만나면 안 되는데 막 고민을 이제 지난주에 했는데 다행히 청와대가 들은 것 같아요. 김프로의 스케줄을 다 이렇게 고려해가지고 그렇죠. 9시 반에 만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야. 요건 다행이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긴 게 병원 어떡하지? 네, 그래서 병원을 가가지고 대기실에서 보면 불려 들어갈까봐 병원 안 들어갔습니다. 병원 건물 앞에 있는 벤치에 앉아가지고 핸드폰으로 내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병원 이 대기표를 기다리면서 볼 순 없지. 바깥에서 이제 회담장까지 들어가는 것까지 다 보고 감동을 받은 다음에 병원 들어갔더니 그 대기실에서 봐야 될 뻔했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어차피 TV도 큰 거 보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근데 들어갔는데 TV 조선을 보고 계시더라고. 애라네. 혼자 이렇게 딱 앉아서 봤는데 지금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본 주요 장면들을 몇 가지 포인트로 좀 나눠가지고 그걸 한번 설명해 볼 텐데 일단 두 정상이 이제 뭐 출발해가지고 만나기 전까지 있었던 인상적인 장면, 김 선생이 본 장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청와대에서부터 판문점까지가 사실은 순간순간에 다 인상적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관심을 집중해서 봐야 되니까 어떤 하나 장면도 그냥 넘어가지진 않더라고요. 다 감정이입되고. 근데 그중에서 유독 기억에 남았던 게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출발하실 때 청와대 앞에서 잘 다녀오라는 그 국민들하고 인사를 하셨잖아요. 그중에 이제 첫 번째로 인사한 그룹이 제한군인회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한군인회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좀 보수적인 집단,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일부는 태극기 집회를 많이 열심히 나가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를 어떻게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한군인회 분들하고 쭉 인사를 하고 차에 타려고 하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다시 인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개성공단 입주하셨던 기업인들이셨던 거예요. 그분들이 플랜카드를 다 걸고 개성공단 재개할 수 있도록 평화의 날을 열어주십시오 뭐 이런 플랜카드를 만들고 인사를 할 거란 생각을 직접 할 거란 생각은 못하고 그냥 잘 다녀오시라는 느낌으로 서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 개성공단 기업인들이랑 인사를 딱 하면서 차에 오르시는 모습이 굉장히 저는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만남의 무게감이. 차를 타고 쭉 이동을 하면서 청와대에서 최초로 판문점까지 생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동선이 한 번에 그냥 제가 쫙 본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시내를 빠져나가는 그 동선들 저기 충정로 통해가지고 마포 해가지고 강변북로 들어가는 그 길이 자주 다니는 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 길이 또 이렇게 보니까 새롭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저는 사실은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뮤트로 해놓고 TV는 뉴스공장을 들으면서 TV를 봤거든요. 난리 났죠 오늘. 뉴스공장에서 그 30분을 이동하는 동선 시간대를 되게 또 재밌게 메꿨어요. 황교익 씨가 나오셨는데. 그렇죠. 황교익 씨가 음식 설명을 조금 하고 나머지는 뭐냐면 TV 화면 보고 설명해주는 역할이야. 지금 자유로에 올라타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하나도 안 지루하게. 근데 도착하실 때쯤 되니까 이제 자유의 집, 평화의 집, 레드카펫 깔려있는 데를 이제 멀기 풀샷으로 딱 잡은 화면을 많이 비춰줬잖아요. 그때 이제 의장대, 전통 의장대 말고 현대식 군인들 의장대, 악기 연주하는. 그들이 이제 열을 맞춰가지고 서 있는데 딱 맞춰 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줄은 맞춰 서 있죠. 근데 이제 아직 대통령님이 도착을 안 하신 상태니까 거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그 다리 풀고 있고 막 되게 힘들어 보이는 그. 그렇죠. 그때는 사실 뭐 방송이 되는지 어쩌는지도 현장에서는 모르니까. 근데 딱 봐도 그때 시간이 한 9시 20분쯤 뭐 이때였던 것 같은데 최소한 새벽 6시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3시간 넘게 서 있던 거 아니야. 아유, 얼마나 다리가 아프면 저럴까. 그런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딱 영락 없는 그 나이 또래 20대 초중반 애들이더라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하고 막 이런 게. 그런 장면들이 참 다 인상적이었지만 기억에 남아요. 저는 현장부터 봤어요. 근데 병원을 가느라고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병원 앞에 가서 이제 TV를 켜니까 앞에 이제 뭐 이렇게 인사하고 출발하고 하는 건 나중에 녹화 방송으로 봤고 자유로 가고 이런 거는 못 보고 카메라가 평화의 집 주변을 계속 이렇게 훑고 있을 때 그때부터 이제 나오기 직전부터 이제 이렇게 봤는데 저는 뉴스공장이나 안 듣고 이제
SBS 틀어놓고 이제 봤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박지원 의원하고. 그렇죠.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 걸 같이 봤는데, 저는 말씀하신 거를 비슷하게 보면서, 의장대가 이제 서 있는데, 전통 의장대는 말고, 저는 말씀하신 그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건 못 봤고, 나머지 이렇게 서 있는데, 줄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어. 그 정도면 대충 맞지. 아직 손님도 안 왔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줄을 맞추면 안 되거든요. 그래? 그래서, 저거 괜찮나? 왜냐면 보통은 줄을 세울 때, 이렇게 줄을 갖다가 줄을 맞춘단 말이에요. 약간 모내기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딱 표시를 해놓고 그 위에 서서 정말 칼줄이 딱 맞아 있는데, 그거 안 했더라고. 그냥 옆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은 아니더라. 그냥 이렇게 약간 삐뚤삐뚤하게 맞아 있는 거야. 그래서 저거 봐라. 저 괜찮아 저거? 욕 좀 먹겠다. 빠져가지고 저것들이. 욕 좀 먹겠다 이런 생각이 약간 들었어. 근데 그건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몰라 이거 군대 갔다 와서 괜히 본전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본식 때는 칼줄 맞던데? 거기는 그러겠지. 근데 저쪽에 하여튼 칼줄이 안 맞아 있는 걸 보니까 저거는 나중에 누가 한 소리 듣겠다. 분명히 한 소리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 그런 생각이 쓸데없이 들었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9시쯤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도착을 하시고 판문점에 딱 8시부터 9시까지 이동 동선을 맞춘 것 같아요. 9시 1분인가 도착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한 20여 분 대기하다가 밖으로 나오셔가지고 군사분계선으로 먼저 마중을 나가시고. 그렇죠. 저는 거기서 약간 인상적이었던 게 그 판문점 2층을 이렇게 카메라가 훑어서 비추는데 커튼을 걷고 북한 쪽에 있는 뭐 여성분들 막 이런 분들이 바깥의 상황을 계속 이렇게 내다보더라고요. 김정은 나오기 직전에 막 이렇게 그거 보고 있는데 얼마나 궁금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창문으로 떼거지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는 게 참 저기도 우리만큼이나 궁금하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북한 측이 이제 판문각이잖아요. 판문각 문이 딱 열리면서 이제 김정은 일행이 나오는 거였는데 그 전까지 정주하면은 2명이 지키고 있는 거. 그렇죠. 수트 입은 2명이. 다부진 사람들 2명이 딱 지키고 있는데 살벌하더만. 그렇죠. 그 판문각 2층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내다봤고 그렇지. 문이 열리고 김정은이 이제 쭉 수행을 받으면서 내려왔는데 인민복을 입고 내려와서 군사분계선에서 이제 악수를 하고 잠깐 넘어갔다가 월경을 했다가 다시 이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조금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요게 기획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즉석으로 했을까? 뭐 요거는 조금 이따가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진지하게 얘기할 건지 모르겠는데. 여튼 그래서 그 만남이 가지기 직전까지의 그 1시간여 정확히 말하면 1시간 20분 정도죠. 계속해서 저희는 화면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진짜 되는 건가? 그런 마음 반, 신기한 마음 반, 설레임 반, 걱정 반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뉴스공장에서 황교익, 김어준 뭐 이렇게 만담을 하는데 너무 웃겨요. 그리고 레드카펫이 탁 깔려 있는데 그 전까지 계속 황교익 선생한테 아는 게 뭐가 있냐고 막 쿠사리를 줬거든 재미로. 근데 김어준 공장장이 레드카펫은 왜 레드에만 하냐. 그냥 손님들 맞이하는 카펫은 파란색이어도 되고 이런 거 아니냐. 왜 꼭 항상 빨간색이냐. 그랬더니 황교익 씨가 제가 모르죠. 왜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세요?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이제 전통 의장대 사열을 받고 이렇게 쭉 레드카펫을 밟으면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저는 전통 의장대가 사열을 한 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 멋있더라. 왜냐면 이게 2000년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김대중 대통령이 넘어가서 만났을 때는 거기에 이제 인민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꽃 흔들고 원래 하듯이 하고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사열하고 그걸로 이제 했잖아요. 그렇죠. 전통적으로 지금 북한의 군인들이 남한의 군 통수권자를 예우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남한으로 내려온 거는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죠. 그 분단 이후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식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 원래 그냥 군복 입은 군인들이 쫙 도열해서 가지고 열병을 하듯이 딱 이렇게 받아야 맞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걸 뭘 전통 의장대 약간 짱뚱맞게 한복 입고 이렇게 그죠 이제 각이 안 나오잖아요. 폼도 안 나고 도대체 왜 저렇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저게 의미를 많이 담았구나 싶었던 포인트가 뭐냐면 분단 이전으로 간 거예요.
분단 이전에 우리가 한 민족이었을 때 하던 사열 그대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니네가 한번 옛날에 니네 군인들이 우리 군 통수권자를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번에 니네가 오지? 그러니까 우리 국군식으로 할게. 그러면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건데 사실 그 단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거죠. 그렇죠. 원래 우리는 같은 민족이었고 이런 식으로 사열을 받았었어. 우리 지도자들이. 근데 우리가 이거를 대결 구도가 아니고 그 이후로 뛰어넘어가는 걸 한번 해보자. 라고 받은 거여서 사실 그 생각은 북한은 아마 못했을 텐데 전통의장대 사열은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고 굉장히 저는 울컥했어요. 그거 보면서. 의미를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의미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그 시각적인 느낌이 전통적인 군인들이 또 하니까 그것도 멋있더라고. 네. 그 사실 저희 광화문 말고 덕수궁 앞에서 가끔 하잖아요. 대학교 때 전통 사열하는 그 알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루 정도. 딴 거 없어. 그냥 나는 그 병졸 일 이거였기 때문에 아침에 가가지고 수염 붙이고 분장하고선 그 한복 입은 다음에 창 들고 서 있다가 뭐 하라고 하면은 그냥 손 이렇게 내렸다 이렇게 하고선 행제하면은 그냥 저녁 도시락 먹고 끝 이거거든요. 그것도 되게 힘들더라고. 맞춰서 하니까. 근데 이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게 전 세계 생중계되고 있잖아요. 외신들의 눈이 비쳤을 때 저 나라의 전통이란 것이 얼마나 흥미로워 보였을까. 이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저랬구나라는 걸 사실은 외신에서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호가 예전에 조선이었고 조선의 전통 의장대들이 저랬다라는 걸 볼 일이 없잖아요. 평생 가야. 근데 본 거야. 근데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의미를 굉장히 담고 있는 게 세계사에서 그 한 왕조로 이렇게 500년 이상 지속이 된 거는 로마하고 우리가 유일하거든요.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우리 그 조선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분단 이전으로 가서 맞이했다는 그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저는 하여튼 굉장히 좋았어요, 그 부분이. 근데 이제 두 분이 만났은 그 상황에 역시 하이라이트는 군사 분계선의 악수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거 북으로 잠깐 넘어왔다 오신 거 계획된 거다 아니다? 저는 기획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는 기억해줘야지. 그래요? 이거를 남북이 합의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남비를 합의해서 건너갔다 오자 이거는 약간 너무 쉬운 것 같으니까 그렇게는 안 했을 것 같고 우리 쪽에서는 받아주면 좋고 뭐 아니면 굳이 관여할 건 아니다. 그걸 또 막 기획을 하면 그러면 너무 이제 모양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준비를 해서 한번 물어보자 넌지시. 그래서 실제로 물어본 것 같죠? 윤영찬 수석이 브리핑한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 넘어오는 수순인 거잖아요. 넘어올 때 문재인 대통령이 질문을 던지셨대요. 이렇게 넘어오셨군요. 저는 언제 넘어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럼 지금 가보실래요? 하고선 잠깐 폴짝. 그렇지. 요것되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 측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한번 하십시오. 그 질문이 기획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받아주면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사진 한번 찍고 그러면 그렇게 오시죠. 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나름 준비를 하고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완전 돌발은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제 돌발적인 상황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양측 실무진들 9명의 장차관 뭐 등등이 인사를 쭉 했잖아요. 돌아가면서. 사흘 끝나고 나서. 사흘 끝나고 나서. 근데 원래는 사진 촬영 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평화의 집에서 찍기로 했는데. 근데 갑자기 사진이랑 한 장 찍읍시다.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그거는 돌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완전 돌발인 것 같더라고요. 남는 건 사진밖에 없다. 한 장이라도 더 찍자. 그거는 이제 두고두고 굉장히 오래 쓰일 사진이기는 한 것 같아요. 의미도 있고. 이번 정상회담의 만남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인상적이었다는 장면이 생각이 하나 나는데 그 레드카펫을 따라 쭉 올라와서 전통 사열을 받아가지고 단상으로 2명이 딱 올라왔잖아요, 두 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식 군인들의 사열을 받습니다. 그때 김정은 위원장은 그냥 팔을 내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거수경례를 하고 쭉 받으셨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대한민국의 가짜 보수가 다 끝장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늘 강조했던 게 뭐냐면 안보, 애국, 보수 그러면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그 대표되는 어떤 군문화 그 군문화가 진짜 애국이고 보수고 뭔가 그런 코스프레를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 군인은 어떤 거라는 모습이 약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보수는 저런 모습이다. 뭐 공수부대 출신이니까. 이거는 예전에 김어준 씨가 노무현 대통령 이제 연결식 때 백원우 의원을 제지하면서
MB한테 이제 고개를 숙였던 상주 문재인의 모습에서 저 사람이 다음이다라고 캐치를 했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때 뭘 봤냐면 책에 써있기를 사사롭지 않으면서도 가장 어떤 보수의 가치를 대변하는 품격. 저런 품격을 지닌 사람이어야만 보수의 아이콘인 박근혜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봤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저 역시도 이번에 경례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장면을 보면 기존에 소위 말하는 저희 나이 연세 많이 드시고 보수적이신 특히 남성분들 군대 갔다 오시고 그런 분들이 저기서 진짜 보수의 모습을 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문재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모습들이 저 상징적인 한 장면으로 인해서 내가 믿고 따르고 싶은 보수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저거구나라고 녹아내렸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보수연했던 가짜 보수들이 이걸로 끝났다라는 느낌 들었습니다. 실제로 노태우 이후로 군대를 갔다 온 통수권자가 처음이니까. 없지. 물론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있고 뭐 그분 한데 말고 이제 보수 진영에서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했던 사람들 중에 뭐 제대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그렇게 사회를 받고 뭐 이런 건 사실 처음이니까 나머지 지금껏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와가지고 이렇게 군인들 도열해가지고 사회를 받고 할 때 격려하고 하면 그렇게 어색하잖아요. 완전 어색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뭐 해보지도 않은 양반이 열심히 애쓰네라는 생각, 쇼라는 생각 이런 생각만 들었었는데. 도끼만행 사건 때 실제로 뭐 투입됐던 뭐 그런 현장에 다시 간 거잖아요, 대통령으로. 그렇죠. 네. 그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남다르기는 하죠. 거수 경례를 딱 봤는데 자세가 너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오다리인 것만 빼면. 그거는 뭐 어쩔 수 같은 없네. 오다리인으로서. 그건 참 안타깝습니다. 네. 너무 자세가 나오면서 진짜 멋있는 군인의 모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보수 대 어떤 진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대 뭐 바미당이나 자한당 이렇게. 근데 저는 점점 드는 느낌이 뭐냐면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같은 세력이 사실은 보수예요. 전체 지형으로 보면. 자한당이나 바미당은 극우예요. 쟤네들은 10% 이내로 쪼그라들어야 될 세력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보수로 자리를 잡고 진보는 새롭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정책이나 정강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민주당이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그런데 문재인이라는 아이콘으로 인해서 진짜 보수의 타이틀까지도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조금씩 했는데 거수경례 장면을 보고 약간 확신에 가까워졌습니다. 이거는 끝났다, 가짜 보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김정은에 대한 인상평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어땠어요, 김정은? 뚱뚱하더라고. 그렇지. 살은 좀 빠진 것 같던데. 아닌가요? 120kg랑 115kg랑 뭔 차이야? 큰 차이가 있지. 그런가요? 그 체중에 있는 분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배 감독? 농담이고요. 그 판문각이 열리면서 수행원들한테 둘러싸여진 김정은이 모습을 드러낼 때 되게 존재감 있더라고요. 탁 나오는데 나왔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군사분계선 쪽으로 이렇게 혼자서 탁 걸어 들어오는데 약간 그런 짤들도 좀 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그 발랄하게 걸어오는 듯 했다면서 양팔을 휘적휘적 하면서 저 사람이 참 약간 귀염상이네 이런 느낌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인상평의 끝이긴 합니다만 그 뒷목살이 참 탐스러웠다. 그래? 김정은의 뒷목살을 봤어? 그 뒷목살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 약 한 3.5겹으로 접히는 그 뒷목살. 못 봤나? 전 못 봤어요.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이 핵심이었는데. 남자의 뒷목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는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러 우리 정상이 2번 갔을 때는 뭐랄까 뭐 장소가 북한이어서도 그랬지만 약간 우리가 좀 살짝 밀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거든요. 왠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이제 시간으로만 봐도 저쪽은 쫙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양반이고 뭐 손가락 하나로 막 좌지우지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제 뭐 5년 대통령이니까 올라가서 김대중 대통령이야 연배도 있고 이제 살아온 뭐 시간이 있으니까 좀 그래도 본인 포스로 누르는 게 좀 있었죠. 약간 최초기도 하고 어려운 말로 캄프라찌 캄프라찌가 좀 됐는데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이기도 하고 국내 상황이 그렇게 막 서포트를 받지도 않고 막 이럴 때니까 약간 조금 밀린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내려와서 악수를 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서서 도열받아가지고 사회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안 밀리더라고. 너무 품격 있잖아. 그리고 얼어 있어. 정은이가. 김정은이 좀 얼어 있어. 나중에는 이제 좀 편해져가지고 막 이렇게 말도 하고 하는데 그 전에까지는 상당히 얼어 있더라고요. 울컥한 장면도 있었죠. 그렇죠. 그 사열대 올라가기 전까지 레드카펫을 쭉 돌면서 사열대 올라가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장면, 단상으로 올라갈 때까지는 굉장히 표정이 굳어있기도 하고 약간 울컥하면서 눈 쪽도 약간 좀 그런 표정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김정은의 빙의에서 보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한 번도 못한 일인데 굉장히 그 감회가 그런 거죠. 어쨌든 내가 이거를 이 두 양반들이 하고 싶었던 그쪽에서 이제 보면 어쨌든 뭐 진전을 좀 이루고 싶었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뭐 삽은 떴지만 못했던 이거를 내가 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울컥하는 마음이 좀 있었던 것도 같고 네. 처음에 내려와서는 어쩔 수 없이 연륜에서 나오는 그 긴장,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얼굴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악수를 하고 하는데 옛날에 그 이렇게 김정일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뭔가 여유 있게 봤던 요런 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고. 있죠. 이렇게 딱 이렇게 좀 가이드를 하는 느낌이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정은아, 잘해드려라. 방명록 쓰는 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필체에 민감하잖아, 또. 아니야, 별로. 그 정도면 잘 쓰지. 잘 쓰는 거야? 그 정도면 뭐, 나름 스타일 있잖아요. 캘리그라피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오히려 눈이 갔던 게, 문재인 대통령이 오히려 눈에 갔어요. 굉장히 노력하시는구나. 어떤 면에서? 예전에 김정일이 이렇게 뭘 쓸 때 혹은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노 전 대통령이 두 손을 이렇게 모은 게 사진을 찍힌 게 있어가지고 그때 그걸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보수 언론들이. 공손하게 저렇게 무슨 결제 받듯이 하고 있다고. 말만 듣기 좋아해. 그걸로 굉장히 많이 시달렸었거든요. 그거를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쳐다봐요. 심지어 매우 어색할 정도로 앞을 보고 있더라고. 양손 내리고 그리고. 그걸 쓰고 있는데 양손을 내리고 절대 손을 굽히거나 자세를 굽히지도 않아. 그리고는 앞에를 계속 보고 있다가 본인도 너무 어색하고 뭐라고 쓰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개를 내려서 시선만 내려가지고 보더라고요. 눈 동자만. 그렇지. 고개만 딱 이렇게 내려서. 그러면 내려다보는 각도거든요. 사진에 찍혀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라서 이렇게 뭔가 공손하게 결제받는 포스가 안 나와요. 그렇죠. 그거를 굉장히 신경 쓴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내려다보실 거면 한참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이거를 거의 다 썼을 무렵이라고 생각될 때 상반신을 숙이지 말고 고개만 이렇게 숙여가지고 내려다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코치를 아마 받은 것 같아. 본인도 신경 쓴 것 같고. 일리 있네요. 그래서 그 사진에서는 적어도 지금 막 난리잖아요. 가짜뉴스 막 세월호 가가지고 쓴 거에다가 무슨 인공기로 바꿔가지고 가짜뉴스 돌리고 막 난리인데. 진짜 유치하게 폰트 바꿨더라. 근데 그런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노력을 한 흔적이 조금 보여서 방명록 오히려 쓴 내용보다는 그게 저는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군사분계선으로 마중을 나가는 장면에서 이제 장관들을 대동하고 임종석 비서실장 및 쭉 나가잖아요. 그 옆모습이 뭐랄까요, 참 노회한 느낌도 있으면서 인자하기도 하면서 뭔가 품격도 있고 참 비주얼 훌륭하다 저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같이 갔던 조영균 장관, 우리가 그때 그 사건에서도 얘기를 할 텐데 정상회담 배석했다가 기소까지 당해가지고 결국은 무죄를 받았지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검찰까지 동원해서 고생하던 양반이 지금은 이제 장관으로 딱 같이 배석해가지고 남북회담을 하러 갔고 당시 이제 비서실장 했던 문재인 대통령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격 많이 받았거든요. 그쵸. 그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하면서 막 NLL 가지고 이제 장난칠 때 쌩 난리 쳤을 때 그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로 가가지고 이렇게 딱 품위 있게 맞이하는 걸 보니까 시간이 조금 길게 지나가면 역시 나름대로 진심을 가지고 노력한 것에 대한 게 보상이 되는구나 싶은 생각에 좀 울컥하더라고요. 저는 강구하고 있었던 게 2007년 정상회담 때 노무현 김정일 정상회담 때 그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답니다. 그 본인이 너무 익숙한 프로세스인 거예요. 그렇죠. 참 여유롭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본인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한번 싹 훑어봤으니까. 지금 임종석 위치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이 양 인물이 뭔가 다른 듯 하면서도 어색하지 않은 그 투샷이 계속 연출되면서 좋더라고요. 저는 보는 내내 뭐 했는지 아세요? 뭐요? 인물 스위치를 한번 해봤어.
내 마음에서. 저 자리에 만약에 홍준표. 하지마. 저 자리에 만약에 안철수. 야, 정말 최악이다. 야, 지금 자세가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아무리 상상을 해도 그림 안 나오죠. 자세가 잘 안 나와요. 네. 그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짱인 것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뭐 그렇고 지난 10년이 이제 11년 만에 두 정상이 이제 만난 건데. 네네.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네. 이번 정상회담의 그 주요 의제로 두 가지를 보통 꼽죠. 비핵화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북한만 비핵화할 것이냐. 네. 첫 번째는 이제 비핵화. 두 번째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네. 이 두 가지가 메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된다. 네. 오늘 추가됐다. 뭡니까? 평양냉면 수입. 야, 그거 가지고 뉴스공장에서 진짜 냉면 난리였어 오늘. 굉장히 막 떠들던데. 네. 네. 계기가 뭐였냐면 요즘 북한에서도 배민, 뭐 요기요 이런 것처럼 앱으로 음식을 주문해 먹는데요. 그래서 평양냉면이 주문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황교익 씨가 원래 음식 전문가시다 보니까 원래 평양냉면은 그 시절 때부터 배달해서 먹는 음식이었다. 그런 얘기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 때 평양냉면을 공수해 왔잖아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남한 측 대표단한테 평양냉면을 대접하겠다라고 쌓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판문점 그 남는 기간 동안에 어차피 정상회담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저 슬레이트 중에 하나를 냉면집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오면 대박 날 거다. 옥류관 판문점점 이렇게 하면. 괜찮네. 괜찮잖아. 그런 얘기를 뭐 농담 따먹기를 막 했어요. 그럼 어디 저 경기 북부하고 서울 이 서부 지역에 있는 분들만 배달 가능하지. 네. 그쪽 와서 먹어야 돼? 아니 그 판문점까지 가긴 그렇고 여기서 핵심은 배달이었어. 배달해서 먹자 우리도. 네. 그러니까 계속 냉면이 설왕설래하다가 한겨레 하어영 기자가 오늘 점심 때 김정은 위원장이 냉면을 대접하기로 해서 가져왔다는 거. 그러면 최초로 군사분계선을 넘는 냉면인 것이냐. 그러네. 네, 이렇게 빵 터진 거예요. 한 10시 반쯤이든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본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발언으로 냉면 얘기를 또 했잖아. 그렇죠. 조금 멀리서 가져오긴 했는데 맛있게 한번 드셔주십시오. 그러면서 멀리서라고 했다. 멀리서 온 건 아니지? 이러면서 또 한번 하고 우리가 옥류관 냉면을 이제 정식으로 먹을 때가 됐다. 네, 이번 정상회담 의제 안에 냉면의 자유로운 교류 넣어야 한다. 오늘 내일 주말 내내 네. 이 평양냉면 집들 조금 재미 좀 볼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래서 점심 때 냉면을 먹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봐, 이런 사람 있다니까. 네. 네, 여의도 정인면허 가서 먹었거든요. 정인면허. 장난 아니에요. 줄이 와. 네. 날도 날이긴 하지만 정상회담 버프가 굉장히 셌던 걸로 기억하고. 카메라 많이 왔죠? TV 카메라 많이 왔어요. 네. 그거 놓칠 수 없지 또. 네, 리포팅 딸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한 꼭지 고로 나갈 겁니다. 냉면집도 덩달아 인기. 어떻게 냉면 드셔보게 됐어요? 원래도 좋아하지만 오늘 아침에 정상회담에서 냉면이 나온 걸 보고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지. 너무 클리셰야, 진짜. 을밀대. 마포에서 유명하죠. 네. 을밀대 앞에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데 짤들이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겠죠. 네. 주말 내내 아마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네. 전 또 그래서 내일 점심도 먹을 거고, 네. 내일 모레 점심도 먹을 예정입니다. 네. 하여튼 11년 만에 두 정상이 만난 건데 참 남다른 것 같아요. 지난 그렇죠. 10년 동안 너무 후퇴했으니까 개성공단 닫았죠. 그리고 완전 뭐 남북 간에 그동안 어렵게 쌓아놨던 것들이 싹 다 무너져가지고 진짜 완전 그냥 남남이 됐다가 이제 다시 뭐 한라인도 설치하고 이거저거 좀 해보자고 막 하고 있는데 또 냉정하게 해야 된다고 막 있다고 소리를 지금 하면서 한참 막 뉴스를 뿌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헛소리죠. 홍준표 대표가 TV 아사히 일본 TV랑 인터뷰한 게 있으시더만? 뭐 한 2분 이제 했는데 야 진짜 얼차없더라고요. 반대한다고. 죽겠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하필이면 일본 언론이란 것도 좀 웃겨. 일본이랑 자한당이 지금 처지가 똑같거든. 서로 힘든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저런 소리 하고 있구나.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 보고 있는데. 조선일보도 무슨 기사가 있었다죠? 조선일보가 굉장히 인상 깊은 기사를 오늘 아침에 신문을 어떻게 썼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조선일보를 아침에 이제 이렇게 슬쩍 봤더니 일면 좌하단에다가 뭐 이제 다른 거는 당연히 뭐 25년을 끌어왔다. 북핵 마침표 찍자 이걸 아주 크게 대문짝만 이렇게 썼는데 이걸 안 쓸 수는 없었겠지. 그치. 근데 그 좌하단에 그 밑에 바로 조그맣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정상회담 보도 정부 발표 토대로 써라. 요거를 이제 다운표를 하고 그 밑에 방통심의 사실상 가이드라인 전문가 다운표하고 취재 자유 막는 보도 지침.
그래서 지금 뭐 보도 지침을 내려가지고 지금 좋게만 쓰라고 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지금 이거를 해놓고 그 옆에다가는 검경 낯뜨거운 김경수 핑퐁. 뭐 하여튼 드루킹을 계속 드루킹을 놓지 않고 지금 계속 있거든요. 이거를 그런데 그 보도 지침이라고 해석할 일인가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무튼 생채기를 좀 내고 흠집을 내보고 싶어가지고 의미를 난리를 치는 거죠. 격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치는 건데. 아니 이게 무슨 보도 지침이야. 지금 프레스센터 외신까지 기자가 3,000명이 가 있는데 3,000명을 어떻게 통제해. 그게 무슨 통제가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조선일보가 이렇게 쓴 거를 보면 어지간히 후달리는가 보다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 조선일보는 지금 막차 탔습니다. 느낌에. 아까 냉면 얘기도 했는데 평양에서 사람들이 앱으로 음식을 주문해 먹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들은 적이 없잖아. 네. 요즘 북한들이 실에 어찌게 살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정치적 입지가 어떤지 지지도가 어떤지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상 북한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모르고 살았던 10년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북한을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가 북한이란 이슈에 대해서는 섬이었던 거예요. 무인도. 전화 다 끊기고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냥 섬이었던 거야. 누가 우리를 이렇게 섬으로 만들었냐고.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이 북한 이슈를 오로지 자기네들 이제 정권 연장하는데 이용할 생각만 했지. 실질적으로 관계를 좋게 해가지고 민족 간에 이렇게 좀 뭔가 융합을 하거나 뭐 한 단계 발전을 하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이만큼의 관심도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뭘 더 좋게 얘기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실체적인 어떤 그 진실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듣고 봐야 우리도 저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을 할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스스로 세울 수 있는데 온통 왜곡하고 가로막고 모든 자기들에게 유리한 식의 정보로만 윤색을 하고 북한은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필터링된 정보들만 일종의 세뇌를 해놓은 거잖아요. 네. 섬 주민들처럼.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요. 사실 대통령 바뀐 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1년 만에 우리가 맞닥뜨린 이 변화라는 게 이게 누가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 내려가지고 만든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었던 일이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지난 9년, 10년 동안에 아주 한 줌의 소수의 이기적인 본인들의 정권 정리정략만 생각하는 사람들의 시각에 의해서 왜곡되어 왔다는 게 전 너무너무 화가 나고 내가 그 10년 동안에 섬 주민으로 살았다는 게 되게 분통이 터졌어요. 그거를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런 기분을 아마 느끼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 20대, 30대였던 사람들이 이제 뭐 40대, 50대가 돼 있는 거고 그쵸. 지금 20대는 예전에 우리가 처음 느꼈을 때 그러니까 김대중 정권이 막 바뀌어서 뭔가 남북관계가 진전이 있을 때 느꼈던 야 이래도 돼? 하는 걸 아마 다시 느끼고 있을 거라서 예전하고는 확실히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상을 해보면 북미 정상회담까지 거치고 나면 굉장히 큰 단위의 변화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면 아마 국회 차원에서 반대를 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 가지를 이제 국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전에 남북 정상회담 2007년에 있을 때 꼭 하고 싶었던 두 가지가 정례화하자. 남북 정상이 만나는 걸 정례화하고 그리고 여기서 된 내용이 이후에 정권이 바뀌거나 이랬을 때 차단되거나 그냥 끊기거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국회에서 비준을 받자. 두 가지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때는 정권 말이어서 둘 다 못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뭔가 변화를 이제 가지고 오면 정례화하는 거는 어차피 임기가 좀 남아 있으니까 그거는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을 텐데 국회 비준은 지금 어쨌든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의 비준을 받아야 될 텐데 저는 아마 협조 안 한다고 본다. 안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종전선언을 하고 두 개의 국가인 것으로 이제 되게 되면 지금은 둘 다 서로를 나라로 인정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유엔에는 따로 가입이 돼 있지만 둘 다 우리도 헌법상으로 그냥 우리의 영토를 침탈하고 있는 세력으로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고 하니까 우리 헌법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한 다음에 두 개의 국가인 것으로 이제 되려면 헌법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법 개정이 이제 따라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 협조를 받아야 될 거거든요. 저는 이거 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요걸 안 하고 계속 어깃장을 놓고 거기서 이제 색깔론을 계속 뿌릴 거예요, 아마. 뭐 비핵화 합의만 해서 뭐 하냐, 실제로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이딴 소리 하겠지. 이걸 바꿔주면 안 된다, 뭘 어떻게 한다 하면서 계속 할 텐데 아마 그렇게 어깃장을 놓고 비준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보수의 몰락을 촉진시킬 것이다. 아마도. 가짜 보수라고 하죠. 가짜 보수의 몰락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렇게 위기감을 계속 이제 증폭시키면서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를 계속 퍼뜨릴수록 사람들이 약간 피로감에 시달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국 때문에 약간 찐밥 먹는 경우도 이제 생기고 뭐 이러면서 요게 다음번 총선까지 이제 쭉 가다가 총선에서 한번 엄청나게 두드러 맞고 깨지지 않겠나. 괴멸. 그렇지. 그래서 총선 괴멸설. 네. 제가 계속해서 밀고 있잖아요. 이거 지금 거의 1년째 밀고 있는 스토리인데. 네. 그래서 그 총선 때 상당한 수의 쪼그라들음이 있을 것이다. 한 10%대로 네. 전체. 굉장한 쪼그라들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점쳐봅니다. 제 맘대로. 김프로 빅픽처설. 빅픽처설. 여러분 오늘 방송 들으신 거를 잘 캡처해두고 계셨다가 총선 때 저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 10,000원씩 보내주시고요. 안 나온다 그러면 김프로한테 10,000원씩 받으세요. 네. 사실은 이제 홍준표 대표, 안철수 대표 이런 분들이 이 김프로쇼 애청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김프로의 빅픽처를 위해서 지금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야? 네, 그럼요. 홍크나이트, 앙크나이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들이랑 거래하고 있었어? 그럼. 저 사람 다 들으면서 저 청년 내가 한번 해줘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 인후염이라서 병원에 있을 때 살짝 다녀가셨던 얘기가 있던데. 바이러스가 침투한 것 같아. 그러니까. 생중계여가지고 이런저런 돌발 상황이 또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원래라면은 있을 수 없는 그 카메라 기자들의 그림을 막는 정상들의 얼굴이 안 보여지는 일들도 막 왕왕 있고. 지금 우리나라 취재진만 해가지고 거의 뭐 한 2,000명 안 되게 이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단위로 이벤트가 있을 때는 다 각자 따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방송하는 방송사들이 몇 개가 묶였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지상파 3사가 묶어가지고 하거나 뭐 YTN까지 4사가 묶어가지고 하거나 이러는데 종편하고는 어떻게 묶였는지 이번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묶어요. 근데 이번에 아마 다 묶어가지고 한 번에 쏴줬을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막 따로 갈 수 없으니까. KBS, MBC, SBS 그림 당연히 똑같고 CNN도 똑같은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신까지 한 번에 풀했을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다 한 대표로 선수들을 차출해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장비도 쉐어해가지고 동선 딱 짜서 묶어놓고 이제 올림픽처럼 영상 소스가 통일한 거를 이제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러려면 남측에서 올라가서 이렇게 방송하는 거는 통제가 될 텐데 이제 통제가 약간 어려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사진 기자하고 방송 기자하고 동선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움직이는 기자들과 포인트를 박아놓고 찍는 사람들 동선 어떻게 할 거냐. 아마 해봤을 텐데 평화의 집 들어와서 그 북한산 그림을 앞두고 이제 방명록에서 이렇게 뭐 사진 찍을 때 사진은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진 찍을 포인트가 거긴데 그게 계산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쵸. 영상이랑 카메라랑 사진이랑 믹스가 되더라고 자꾸 동선이. 그래서 사진 기자들이 앞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 ENG 데모찌라 그러는데 어깨에다가 걸고 이제 이렇게 ENG 촬영하는 그 기자들하고 사진 촬영 기자들하고 이제 앞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이 나오라고 막 이렇게 근데 소리는 못 지르겠고 막 큰 소리는 지를 수 없으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그 탄식이 막 들리더라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욕지거리 나가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나요. 막 욕하고 막 난리 나는데 검찰청 앞에서 그랬으면 막 욕 살벌하게 나가고 난리 나요. 끝나고 나면 싸움 나요. 끝나고 나서 보통 막 싸움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도 있잖아. 북쪽 사진 기자 영상. 북쪽 사진 기장이 있으니까 남쪽에서 그거를 막 이렇게 나오라고 어쩌라고 하기가 약간 그냥 좀 루즈하게 놔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선이 조금 꼬여서 뭐 준비가 엉성했다기보다는 남측이 올라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동선 체크들은 다 했을 텐데 그리고 빨리 찍고 빠지는 거 뭐 이런 걸 아마 생각했을 텐데 북한 사진 기자들 뭐 이 촬영 기자들을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라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 혹시 잘못했다 싸움 나면 이 정상회담에서 지금 그런 일 나면 안 되지.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진 기자들도 평소에 하던 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건 뭐 생방송에 있는 묘미지 묘미. 그 바운더리 내에 있는 거라서 큰 문제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방명록 다 쓰고 접견실로 이제 비공개 장소로 들어갈 때 딱 두 분 들어가시니까 그 소리 들었어요? 끝났어 이제 없어. 그렇지.
근데 현장에서는 모르거든요. 카메라가 돌고 있어도 뭐 방송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모니터하는 모니터가 없으면 그렇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뭐 그냥 그 얘기를 하니까 되게 재밌었던 장면이 있었어. 군사분계선을 넘을 때 북쪽으로 넘어서 한 번, 남쪽으로 넘어서 한 번 이렇게 포토타임을 가졌잖아요. 네. 북쪽으로 넘었을 때는 북쪽 ENG 기사랑 사진 기자가 딱 찍더라고요. 한 5초 정도. 딱 찍고 나서 그 두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한테 90도로 인사를 딱 하고 나가더라고. 아, 그래? 그거 봤어? 못 봤지? 네. 북한 기자 2명이 카메라 딱 찍고 영상 찍고 그다음에 바로 90도로 인사를 탁 하고 뒤로 쫙 빠지더라고요. 그래야 되겠지, 걔네들이. 뭐 거기서 이제 우리 정은이의 위험을 보았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역대급으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벤트 중에는 가장 많은 외신 기자들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기자들도 많이 왔고 실제 이제 TV 화면들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됐고 뭐 AP, 로이터, CNN 또 뭐 BBC 생전 안 오는 나라에서도 다 왔으니까. 그렇죠. 네. 단일 이슈로는 아마 우리나라의 외신 기자들이 가장 많이 온 이벤트였다고 봐야 되겠죠. 저 일산 킨텍스의 프레스센터를 갖고 있는데 축구장 2개래요. 그렇죠.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대요. 진짜 많이 온 거죠. 그런 대형 그 프레스센터 가서 일해본 적 있어요? 뭐 월드컵 올림픽 때? 정도, 월드컵, 올림픽 뭐 그럴 때. 분위기가 어때요? 그때는 너무 크면 다 부스가 이렇게 따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리고 올림픽은 너무 명확해요. 돈잔치라 돈 낸 만큼 부스 크기도 결정돼요. 평수도 딱 돈 내고 사야 돼. 예. 그리고 나라별로 방송사별로 돈을 얼마나 냈느냐. 중계권이 얼마 냈어 니네? 뭐 그렇죠. 8.5평. 그 프레스 센터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는 이제 기자실이 마련돼 있는데 말고 이제 방송국이 각자 뭐 세트 만들고 송출도 해야 되고 안에서 송출하고 뭐 이런 이제 사람들 상주하는 그런 데는 정말 딱 돈 낸 만큼. 이번엔 그러진 않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 아마 쭉 해놨을 텐데 그런데 가면 참 기분이 그렇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랑 문재인 대통령이랑 악수할 때 외신 기자들까지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감동적이었대요. 그럼요. 그 사람들도 그때. 그러면서 자기들이 기자잖아. 자기들 핸드폰 꺼내가지고 화면 찍고 있더라고. 그렇지. 이게 역사 사실 기자하면서 가장 뭔가 뿌듯할 때는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이벤트, 아주 커다란 이벤트가 있을 때 그거를 남들보다 조금 한보 반보쯤 앞에 가가지고 볼 수 없는 거를 보는 이제 특권이니까. 그렇죠. 이를테면 그럴 때 참 남다르긴 한데 그래서 난 텔레비를 보는 게 좋아요. 편하게 다 볼 수 있잖아. 그렇지. 가면 그것만 볼 수 있거든. 내가 직접 안 가도 되고. 뭐라가. CNN이 원래 서울에 지국장 한 명에 기자 한두 명 정도 굉장히 작게 운영을 해요. 사실 CNN의 메인은 홍콩이랑 싱가포르이거든요. 그렇죠. 아시아 태평양을. 그래서 한국은 진짜 중요한 이슈 있을 때 아니면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이번에는 기자가 10명에 헤드급 앵커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거를 팔로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1시간 내내 한 가지 주제 가지고 떠들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1시간 가까이 저희가 정상회담에 본 내용은 딴 데서 들으시고. 이렇게 긴 인상평 어디서 들어봤어?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없을 거야. 쓸데없는, 쓸데는 없지만 들을 수도 없는, 들을 데도 없는. 생각 같아서는 그 생중계를 했던 3사 중계방송들을 다 비교하면서 하고 싶은데 다 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뭐 다 볼 일인가 싶고. 굳이 그럴 일도 아니고. 하여튼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을 때는 뭐 한참 회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북미 정상회담까지 아주 긴 길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가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굉장한 진일보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필 받아가지고 너무 감동스러워서 인스타를 올렸는데 뭐라고 올렸냐면 김프로쇼는 남북 정상회담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응원합니다. CVID. 좋아요. 하여튼 응원합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는 뭐 주말 내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얘기를 들으시면서 지나갈 텐데 저희도 하여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뭐 소식이 들려오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기분 좋은 주말입니다. 평양냉면 꼭 챙겨 드시고 평양냉면이 없으면 어디 저 마트 가가지고 둥지냉면 냉면이라도 좀 사 드시고 저희는 내일 또 다른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